자, 안녕하세요. 북수영 카페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장원지의 붕괴와 도시 변화 관련된 그 석에 관련된 내용을 강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 장원제도의 붕괴 과정은 예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기초에 나왔던 거고 요거는 이제 기준이 이제 뭐냐면 엘베강 이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엘베강 이서 지역에 국한해서 봐야 되고요. 엘베강 이동 지역, 오늘날 이제 독일이나 이런 지역들은 좀 경우가 좀 달라요. 진행 방법이 오히려 장원지가 이제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음. 자, 11세기 이후에 성장과 팽창을 거듭했던 중세 경제는 14세기 접어들면서 정체 형상을 보이게 되는데, 자, 이 정체 형상이 보이기 시작한 것을 이제 14세기 위기의 맹화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14세기 위기라는 것은 패스트가 도래한 14세기 중반에 왔는데 14세기 초반에 이런 것들이 기미가 조금씩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구가 정체된다는 거 또는 약간 감소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패스트가 들어오기 전에 인구가 뭐 조금씩 감소해. 패스트는 이제 나중에 유입되면서 더 인구가 딱 떨어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잠깐만요. 예, 이게 공유가 안 되네. 네. 자, 일단 이제 14세기 초기에 이렇게 이제 나타난 배경들 보면 예전에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뭐냐면 생산력이 감퇴. 어, 올라갈 때마다 올라갔죠. 그 당시 기술 수준에. 그다음에 이제 지적이 고갈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 개간 운동도 개간 사업도 정체되기 시작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계속 늘어만 갔던 원거리 통상 팽창이 멈춰버리고 동부 독일에 대한 식민운동도 기진맥진한 양으로 중단되었다. 특히 리투아니아나 뭐 라트비아 같은 국경선이 전개되고 보헤미아, 폴란드, 헝가리 쪽으로 더 이상 진출이 없었다. 자, 프랑드 지방의 모직문은 쇠퇴하기 시작했고 금융계를 지배했던 이탈리아 대은행이 파산되고 상파뉴 전기시가 몰락됐다. 자, 이러한 경제적 위축 내지 정체 형상과 더불어 11세기 이래로 인구 증가가 정치되거나 오히려 감소 형상을 보였다. 자, 그래서 이제 14세기 초기 때부터 이런 14세기 위기의 맹화, 봉건적 위기의 맹화가 조금씩 찾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이제 배경은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죠. 정근대 시대 때는 이제 그 생산력이라는 것이 농업 생산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발전하는데 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뭘 위주로 이제 하냐면 노동력이나 어, 시간, 돈을 투자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이런 것도 이제 한계가 있겠죠. 어느 순간에. 음. 그래서 이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뭐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요 시기 때 들어가면 14세기 초반 때 들어가면 저번에 말한 것처럼 요 시기 정체 형성이 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가 팍 떨어지죠. 14세기 중반에 자, 요 한계 형상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한계가 이제 일어나고 인구가 증가가 정지되거나 좀 정체되면 정체되더라도 일단은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농업 생산이 많아야 되잖아. 근데 그 많은 인구를 먹여 살 수 있는 농업 생산력이 이제 부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이제 식량이 부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면역력 약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때 이제 동방에서 뭐가 된 거야? 예, 흑사병이 도입되면서 이게 학살이 된 거야.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 이런 그 유행병이 학살이 되면서
인구를 격감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이러한 경제 발전의 정체나 위축 그리고 인구 감소의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유리한 개간지 고갈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즉 11세기부터 그 인구 증가의 경력적 압박을 가하게 되었으나 새로운 개척과 기관으로 이런 압박을 소화될 수 있었는데 13세기 말에 이어 가장 좋은 땅 그 대부분이 개간되어 농민들이 정착하고 변두리 메마른 토지의 개간은 이에 투입된 노동력만큼 대가를 산출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다음에 14세기 초부터 장기적으로 기후변화가 시작되면서 그 당시 그 겨울이 더 추워지고 습기가 많아졌다. 그래갖고 스칸디아 반도에서 곡물 생산이 가능한 토지가 줄어들고 영국에서는 포도 재배가 불가능해지자 풍작이 빈번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14세기 초에는 대웅작으로 인해서 심한 기근호, 사랑고기까지 먹는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격심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세사회 기반이 견실하게 팽창했던 농업경제와 이로 인한 부의 증가였고 그것은 상업에 필요한 자본 축적도 가능하게 했는데 자, 근데 이 농업사회가 이제 농업이 이제 뭐냐면 축소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중앙정부 수입 그 민중에 대한 가중한 부담이나 압박 없이 효과적 중앙정부 수입이 가능한 요인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말 잘못했는데 다시 할게요. 예. 농업 경제가 발전되면 이런 자본 축적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 수입을 위한 세수입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돌게 되죠. 근데 이렇게 이제 농업 생산 자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상업도 쇠퇴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세수입도 감소되죠. 그리고 이제 인구는 성장은 중지되거나 정체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장원제 붕괴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그 앞에는 14세기 이제 초반에 자본주의 맹화가 나오고, 근데 여긴 또 거꾸로 이제 뭐냐면 그 장원제가 이제 붕괴한 내용이 12세기 때부터 이제 형성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장원제 붕괴를 크게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 이런 시기와 첫 번째 시기와 두 번째 14세기 초반 세 번째 14세기 중반 이후 세 시기로 살펴봤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세 시기에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와요. 평성이 좀 약간 잘못되긴 했는데 경제를 위축하기 전에 이걸 설명하고 나서 그리고 그 14세기 이제 초반 때 일어난 현상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 거꾸로 됐어. 약간 예. 구성이 그런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중세 봉건사의 사회 경제적 기반은 장원제도였고 장원제의 핵심은 영주 직영지 경영을 해서 부자유 농노가 제공된 부역, 즉 노동지대였죠. 자, 이 노동지대라는 것은 이제 직영지에 가서 일을 내주는 거죠. 2일 3일. 그래서 이걸 고존장원제로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장원제 붕괴는 그 부역의 소멸. 부역의 소멸이라는 것은 고존장원제에서 순수자원제로 넘어가는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노역지대에서 노동지대에서 화폐나 생산물 지대도 바뀌게 되죠. 이렇게. 그다음에 그러면 따라서 이제 그 직영지가 소멸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더 이상 이제 그 뭐냐면 노동을 통해서 지대를 받는 것보다는 생산물을 받아서 받는 게 나아. 화폐를 받거든. 그러면서 직영지대는 이제 뭐냐면 관리를 하지 않고 나눠주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농민 보유지가 늘어나는 대신에 직영지는 점점 감소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양사 강좌에서는 이걸 이제 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 시기 때, 그러니까 11세기에서
13세기 시기 때 직영지 경영이 강화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서강자 읽을 때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요. 자, 하여튼 이런 경영대 변화와 그다음에 농노제의 그런 소멸을 뜻한다.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는 일종의 이제 뭐냐면 고존자원제에서 순수자원제, 화폐지대나 생산물지대를 받아가는 11세기에서 13세기 상황들 쭉 얘기하고 있어요. 부역 대신에 일정한 금액을 화폐지대를 바치는 이른바 금납화가 12세기 때 시작됐고 13세기 때 일시 중단됐다가 14세기 때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자, 이게 부역이 금납화된다는 것은 자, 부역이 금납화 변하는 경우에 농의 노동에 경영된 영주 직영의 경영은 그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됐다. 그 방식은 농업 노동자를 고용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농업 노동자를 고용해서 직영지를 형태를 강화시키는 방식이죠. 근데 이런 방식의 이제 그 형태는 좀 있긴 했지만 여기서 좀 약간 한계가 있어. 예. 그래서 이 경우에 노동력이 풍부하고 임금이 싸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자, 뿐만 아니라 그런 조건을 갖춰줬다 해도 약간의 번거로운 경험 방식이 된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냐, 직영지를 나눠주는 방식이죠. 예. 그래서 직영지를 그 농민들에게 임대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농민 보유지가 바뀌는 거죠. 자, 이게 두 번째 방식이야. 그래서 그 대부분 경우에는 금납화와 더불어 직영지 일정한 지대의 납부와 기한벌 분할 임대하는 게 보통이다. 자, 이게 이제 서계의 이제 주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서계가 이제 고존자원제 장원제 그 고존자원제에서 순수자원제로 넘어갈 때 이런 방식 직영지를 분배지로 하는 방식인데 근데 이제 서강제에서는 요걸 되게 강조해요. 음. 그래서 농농 노동력을 이제 이용하지 않고 농원 노동자를 이용했고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서강제에 있는 내용인데 요거는 뒤에 좀 이따 읽어보기도 하고 자 기한도 길고 짧은 영화 경우가 있었으나 포존주 9년이 이제 보통이고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정기 소작제다. 그래서 이렇게 부역이 소멸되고 직영지가 임대주로 되어되자 구태의 농민들은 부재원 신분에 얽매여 둘 필요가 없었다. 그냥 영주들은 자발적으로 나아가 농민들의 요구에 압력을 못 이겨 농민들 부재원 농노 신분을 해방시키게 되었다. 근데 이 해방 관련된 내용이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12세기 때부터 이제 그 뒤에 그 흑사병 확산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기미가 이미 12세기 때부터 그러니까 고존자원제에서 순수자원제로 넘어가면서 발생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봉건제 생산 양식의 분계라는 게 나라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이 나라마다 좀 다른 걸 이제 봐야 되는데 대개 보면 엘베강 이서 지역은 영국이나 프랑스 등 이런 나라들은 이제 장원제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영국과 프랑스의 차이점이 있긴 있는데 있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그 당시 동유럽은 오히려 장원제가 강화시켜 나가죠. 16세기 때는 재판 농노제, 군주헤르 샤프트라는 그런 뭐냐면 새로운 장원제 형태가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영국부터 보죠. 영국은 장원제체 발달이 제일 빨랐어. 순조롭게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14세기, 15세기 때 금납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전반적으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영국 농민의 대다수가 농노신문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공골적 공납에서 실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이제 그 요몬이라는 또는 젠티라는 계층이 이제 등장해서 땅을 이제 뭐냐면 좀 독점화 시키죠. 그래서 얘네들 소작농보다는 중소농민층이 상당히 강해요. 얘네들이요 특징이. 이건 뒤에 좀 얘기를 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 좀 보죠. 프랑스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그 이제 농민 해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농민들은
대부분 자유로운 신분이 됐어요. 중세 말에 진행된 금납파는 근데 이제 이게 좀 진행되려다가 16세기 때 봉건적 반동을 부닥치게 되죠. 그래서 생산물 지대가 고정돼서 프랑스 농민은 공공적 공납을 실제로 계속 부담되었다. 자, 이때 생산물 지대는 건 뭐냐?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생산물 지대라는 걸 설명하기 전에 중세에 좀 농민들과 그 장원 영주의 관계를 좀 설명해야 돼요. 얘네들이 주고받는 관계를. 그래서 농민들은 그 당시 농노였죠. 그래서 이제 농노들은 영주의 땅을 빌린 대가로 당연히 이제 그 지대를 내야 되고 지대는 이제 처음에 노동지대였다가 그 다음에 뭐 화폐지대 이런 식으로 바뀌죠. 지대는 땅을 빌린 대가로 내는 거야. 요거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 프랑스나 영국이나.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자, 농민들이 이제 영주한테 지대뿐만 아니라 중세 그 장원제 얘기할 때 뭐도 내야 되냐? 현물 납부를 해야 돼. 현물 납부가 뭐냐면 일종의 우리치고 따지면 공납물이에요. 예. 국가에 이제 갖다 바치는 공납을 영주들한테 갖다 바치는군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 텃밭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채소라든지 그다음에 뭐 계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납부를 해야 돼. 근데 이 현물 납부는 영국 같은 경우도 다 금납화됐어요. 근데 얘네들은 금납화가 안 됐어. 예. 그래서 돈으로 이제 납부를 해갖고 없어졌는데 이 프랑스는 계속 현물 납부가 남았어. 이게 이제 뭘로 가냐 생산물 지대란 이름으로 계속 놔두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물 지대는 그 앞에 이제 그 화폐지대 그 전에 생산물을 갖다 바쳐서 지대를 납부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그냥 땅을 빌린 데가고 여기는 헌물 납부에서 이제 농민들이 영주들에게 간행적으로 냈던 게 있어요. 납부했던 것도 있거든요. 이걸 이제 후에 이제 생산물 지대라고 해요. 좀 약간 이제 말이 어감이 좀 틀려요 뜻이. 그래서 이 생산물 지대는 후에 그 프랑스 농민들이 이제 농노 신분에서 자유민이 되더라도 예전 조상들이 농노였던 사람들은 예전 조상 때 그 영주들에게 영주 또 그 후손들에게 이 생산물 지대를 다 갖다 바쳐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 생산물 지대를 누가 사들이냐? 권리들 부르주아 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주아들은 영주들로부터 그 뭐냐면 생산물 지대를 받아들여서 사들여 가지고 매입을 내 가지고 계속 받아 먹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 이제 농민들이 그거 없애달라고 하니까 없애주긴 했는데 그때 이제 이거는 그 생산물 제대로 소유권이 되니까 이 소유권은 신성 불가침이죠. 그러니까 너네 돈 주고 사라. 그래서 유상 매입 이런 것들 강조하죠. 자, 하여튼 이런 생산물 지대라는 것이 나중에 농노제가 해체되고 그다음 자유민이 되더라도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시기 때도 계속 남아 있었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배경이 되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봉건적 잔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근데 이 엘베강 동쪽에는 좀 달라졌어요. 예. 원래 동고독이는 12세기 때 대대적인 신민운동이 기축된 곳으로 새로 건설된 농촌 주민들은 자유롭고 부담이 가벼운 편이었다. 그러나 16세기 때 재판 농노제에 들어서 이미 16세기는 서유럽에서는 이미 농노제는 장원제에서 다 없어졌던 시기죠. 근데 오히려 농노제가 더 강화돼. 장원제가. 그래서 이게 뭐라고 되냐면 구추헤르샤프트라고 해요. 구추헤르샤프트. 그래서 영주 농장제 또는 해석에 따라 재판 농나제 장원제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속적인 농민의 노동력에 입각한 영주적인 대농장 경영이 성립되어 예전에는 자유로운 농민들이 농노와 비슷한 예농으로 전락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군주에서 샤프트하고 일반 장원, 중세 장원하고 차이점이 나와요. 자, 비교죠. 차이보다는 비교. 예. 자, 군주해주 샤프트나 장원제도나
본질적으로 똑같이 이제 똑같은 모델은 양자가 예속적인 농민 노동력이 운영된다는 거야. 구속력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농노의 구속력에 입각해서 농노 구속력에 입각해서 했지만 장원제하고 구추의 샤프트의 차이점이 있어. 장원제는 저도 이제 자급자족인 어떤 목표를 하고 있어요. 시장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데 군주의 샤프트는 시장을 목표로 곡물 생산 대농장 경영 형태죠. 자, 그래서 군주의 샤프트와 그다음 일반 장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재판 농노제가 왜 탄생됐는지 그 배경을 이제 볼 수가 봐야 되겠죠. 그 배경은 요거 뒤에다 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요게 또 좀 몇 장 넘기고 설명하더라고요. 좀 구성이 그런데 일단 이거부터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 보세요. 다음 장. 한 장 넘긴 다음에 그 밑에 있어. 247페이지. 247페이지 그 세 번째 단락을 볼게요. 자, 여기 세 번째 단락은 구추에서 샤프트 재판 농로제 배경이 나와요. 음. 그래서 이제 재판 농로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세 가지 요소 때문에 이제 하는데 자유노동의 다소 그리고 지불한 임금의 고조에 따른 영향을 받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죠. 인구가 많고 그 당시에 인구가 많고 그 당시 또 이제 뭐냐면 어, 그 농민들의 저항도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 예속하는 것보다는 노동시장에서 싼값으로 농업 노동자를 구입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영주가. 예. 자, 근데 이에 반해서 그 동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달랐거든요. 왜냐면 인구가 상당히 그 당시에는 좀 없었어요. 지금은 좀 많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구하면 임금이 너무 비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네들 그냥 아예 한 곳에 정착시키고 못 나가도록 농노만 이렇게 놨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그 군주의 샤프트가 등장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볼게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이유를 보면 자, 노동력이 싸고 보다 더 생산적이며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그것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 영주는 자진해서 급납화 조치를 취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서유비죠. 근데 노동력이 희소하고 그에 따라 값비쌀 경우 어떻게 되냐? 영주는 오히려 부역 강화를 도모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가 이제 부역 강화 도모이유인데 그래서 엘베강 동쪽의 동부 유럽의 경우 토지가 강대한 공지가 많은 데 비해서 노동력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상업화 발전의 시장 확대는 오히려 농노제 재판을 초래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상업 발달과 시장 확대는 이제 주 북부 독일죠. 북부 독일 지역에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생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재판 농노제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보면 독일 동부 지방에서는 농노제 재판은 그곳의 도시의 발달 미숙한 점과 예, 두 번째 이유죠. 그래서 북부 독일을 제외하고는 중남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 네. 그래서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발달하다 보니까 도망을 가고요. 근처에 네, 도시에요. 그럼 잡아가기 좀 힘들죠. 그런 것도 이제 뭐냐면 장원제 해체 배경이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독일에는 없었다는 거죠. 이런 점들이 또 세 번째로는 이 독일의 정치적 상황이 그 당시 대영제 소유주 융코에게 유리하게 작용됐다는 점도 보여야 된다. 세 번째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융코는 그 동료의 부르주아를 대신에 그다음 그 어떤 절대 왕권의 어떤 관료나 상비군 이제 뭐냐 역할을 하죠. 이거 뒤에 좀 설명하겠지만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재판 농도제 형성됐다. 첫 번째로는 노동력이 비싸다. 네, 그래갖고 그 노동력이 비싸기 때문에 부역 강화를 했고 두 번째는 그 당시 도시가 발달에 미숙했다. 네, 세 번째는 융코 계급들이 셌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네 번째를 한번 더 플러스 시킬게요.
자, 이런 거는 서양사 강해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그 당시에 농민들의 어떤 단결력이 약했어요. 그래서 서유도에 비해서 농민들의 단결력이 유대감이 약했다. 상대적으로 저항도 심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구속을 금방 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서유럽 같은 경우 농민들의 단결력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농민 반란이 진화는 됐지만 이제 영주들이 깨달은 거지. 이 농민 반란 계속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일어나게 놔두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차라리 얘네들 의견을 좀 들어주자. 그러니까 진압하고 나서 들어줌으로써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농노 해방으로 이어지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독일에서는 되게 부족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그럼 왜 농민들이 단결력이 약했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11세기 때부터 계속 한 마을에 같이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유대력이 어떤 농민적인 어떤 유대감 이런 것들이 되게 강했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농민봉기에 참가 안 하면 그 지역에서 왕따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여기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12세기 전까지 개간을 통해서 형성된 새로운 마을들이잖아. 신도시죠, 일종의. 그러다 보니 각지 사람들이 이제 오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농민적인 유대감이 그렇게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항을 하더라도 뭐 한 몫을 낼 수도 없고 뭐 배신자도 생기고 그렇겠죠. 자, 요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게 예전에 동유럽 절대주의에 관련된 내용 물어볼 때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요 부분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봤고 다시 이제 앞에 돌아서 장원제 붕괴 요인 이렇게 볼게요. 첫 번째 이제 보면 자, 12세기 이래에 새로운 개간지에 건설된 새로운 농촌에 농민은 가옥과 토지에 대한 일정한 지대를 부담했을 뿐 영주들은 자의적인 부과에 면제될 뿐만 아니라 신분적으로 자유롭다. 자, 이러한 자유 출신의 자유로운 농촌의 출현이 주변의 영주제에 시행하는 부자유 영향에 미쳤을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상업결 그 상업의 분화가 도시의 발달이에요. 그래서 상호의 분화가 도시의 발달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나날이 발전은 시장 경제였다. 날로 발달하는 증대되는 시장 경제와 화폐 경제는 그 주체의 상인이나 도시만 아니라 점차 주변의 농촌까지도 전반적으로 그 영향력에 흡수하여 장원제를 파괴시켰다. 그래서 그 도시의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 그 장원제 운영에서 노동지대에서 이런 그 생산물지대나 화폐지도 바뀌는 배경이 되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인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13세기, 15세기 흑사병 유행과 큰 기근을 볼 수 있죠. 이건 뒤에 설명했지만 그래서 14세기, 15세기 때 흑사병 유행과 큰 구매 기근, 그다음에 대전쟁으로 인해서 전반적 인구 감소와 농촌 학폐의 영주 수익 격감이 가져왔고 이른바 영주제 위기, 봉건제 위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초래했다. 자, 근데 이러한 위기에 당면한 영주들은 종전에 부분적으로 진행했던 부역의 급납화 또는 생산물 지대 전환, 농노 해방으로서 등을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고 직영지 경영을 소작지나 임금 이용 등의 노동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다. 네. 자, 요거 이제 세 번째 보고요. 이게 네 번째로 봐야 되겠네요. 그 앞부분 하나 더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수입 증가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영주들이 지대를 막 내라고 하니까 그 압박을 못 받아가 압박을 받은 농민들이 도망쳐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있는데 자 수입 증가에 따른 영주들의 욕구 증대는 결과적으로 장원 농민들의 부담 증가로 나타나게 됐으며 이런 압박의 가중은 급기야 감당할 수 어려울 정도로 농민이 도시로 도망가거나 반란으로 정하게 됐다. 농노의 도망이 갈수록 격심해졌다.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되고 그 왜 수입 증가에 따라 영주대 욕구가 증대될까요? 예전에는 뭐 간수법에 따라 적당히 걸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더 살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이제 12세기 들어만 쌍꺼화폐 굉장히 발달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야 되니까 물건값 비싸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메꾸려니까 이제 많은 이제 지대를 부과하겠죠. 생산물을 더 내게 하고 그 다음에 화폐를 더 내게 하고 자 그런 것들이 도망의 원인이 되는 거야 농민들에게. 자 이런 이유를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결정적으로 이제 붕괴된 것이 흑사병이야. 흑사병. 흑사병은 14세기 중반부터 15세기 때 유럽을 강타했던 건데 어, 이 흑사병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농노제 장원제가 붕괴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부터 붕괴됐긴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인구 증가의 추세가 멈추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해 봉건 사회가 붕괴의 징조를 뚜렷하게 보이게 된 14세기 중엽부터 흑사병이 그런 중세만의 사회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 페스트의 일종의 흑사병의 진원지는 아시아 방면 같으며 그건 흑해 연안의 항구로부터 콘스탄티노플을 거쳐서 제노와 베네치아, 시치리에 전해지고 1347년에 전 이탈리아로 망명됐다. 원래 이제 페스트는 이제 뭐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몽골 평원에 있었던 풍속 토속 풍속병이라고 해요. 네, 토착병이죠, 토착병. 그래서 그 지역에 있었던 토착병이었는데 몽골이 이제 그 세계 정복을 하는 과정에서 전파됐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몽골인들도 많이 죽었지만 이 병 때문에 근데 이전에 이제 그걸 접해보지 않았던 유럽인들은 많이 죽을 수밖에 없죠. 더. 예. 그래서 이 흑사병은 이제 어떻게 이제 전파했냐면 이게 사형사 강좌에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이탈리아 상인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제노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제노아가 주로 이제 흑해 쪽에서 무역을 많이 했거든요. 흑해 방면으로. 흑해 보면 여기 크림반도가 있죠. 네. 크림반도에 카파라는 도시가 있어요. 카파. 카파는 예전에 제노아의 이제 식민 도시였는데 요때 이제 몽골군이 카파를 공격한 거야. 그래서 카파성을 포기하고 공격했는데 이게 무너지지 않으니까 몽골군들이 흑사병을 죽은 시체를 여기 이제 그 수석기도 카파성 안으로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카파성에서 뭐예요? 이제 유엔병이 돌겠죠. 흑사병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제노에서 카파를 포기하고 배를 타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탈리아로 이렇게 넘어갔다고 돼요. 근데 이 배 안에서 거의 90% 이상이 죽었다고 해요. 흑사병 때문에. 막상에 도착을 해보니까 10% 정도 사람이 남았는데 요 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도착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방역 당국의 어떤 방역이라는 개념도 없고 전혀 지식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가둬둬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둔 거야. 그래서 전체 북부 이탈리아 지역이 확산됐고 이것이 이탈리아 남부까지 확산되고 그 다음에 프랑스나 그 다음에 독일 이런 식으로 유럽 전역으로 이제 확산되게 되죠. 그래서 인구의 그 당시 3분의 1 정도가 죽었다고 해요. 이것도 하나의 추산이야.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흑사병이라는 것이 과연 흑사병이었냐? 그렇게 이제 뭐냐면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냐 흑사병이 유럽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아시아나 다른 나라도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안 죽었다. 이건 흑사병이 아니라 그냥 흑사병과 유사한 병이 아니냐, 다른 병 아니냐.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의학 지식이 잘 못, 뭐냐, 잊지 못하다 보니까 그 비슷한 양상을 보니까 그냥 통칭해서 다 흑사병이라 부르지 않았냐. 뭐 이런 견해도 있긴 있어요. 예,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여튼 이 흑사병은 원래 몽골 지역에 있는 풍토병이죠. 예, 토착병인데 그것이 이제 흑해 연안의 항구부터 카파부터 콘스탄티노를 거쳐 제노와 베네치아, 시치리를 전했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 카파에서 그 당시 할 때 콘스탄티노플 기항지로 뭐냐면 이용을 했죠.
그래서 1347년에는 전 이탈리아에서 만연을 했고, 같은 해 이제 마르쉐이유와 아비뇽, 남프랑스 지역에 이제 상륙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1348년에 프랑스 전체 휩쓸고, 가을에 영국에 상륙했고, 49년은 영국 전체에 만연하면서 50년대 북유럽에 거쳐 아이슬란드에서 러시아까지 이르렀다. 자, 수년간 거쳐 전 유럽의 규모의 흑사병이 유행한 문자 그대로 가공할 결과를 가졌죠. 일단은 이제 도시의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격감됐어. 음. 왜냐하면 도시 같은 경우에는 농촌보다 밀집 지역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농촌 그 도시 인구들이 죽어나갔고, 그 다음에 농촌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보다는 좀 덜했지만 그래도 뭐냐면 많이 죽었죠. 그래서 농촌이나 소읍 중에 병으로 죽거나 병마로 병을 피해서 주민들이 마을을 버리고 도망친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죽은 인원을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추산이 있는데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 감소했을 것이다.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유럽 인구에 큰 영향을 줘요. 인구 감소 추세에. 근데 흑사병이 요때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요때만. 예. 그래서 뒤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나. 근데 이제 이 14세기 때 중엽 때 15세기까지 나타난 그 흑사병이 유럽을 강탈하게 된 거죠. 예, 제일 심각하게. 음. 자, 하여튼 이런 인구가 이제 죽어나가고 이것이 회복된 것이 나중에 17세기 때 가서야 회복이 돼요. 예,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자, 그럼 흑사병은 이제 다음 달랑은 흑사병이 유행이 되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볼 수 있었죠. 반응을 대해서 서술했는데 되게 절망적이었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요거는 예, 시험 문제 나지 않으니까 읽어보고 그러면 흑사병에서 이제 농촌 흑사병이 유행되면서 농촌의 변화상을 좀 볼게요. 자, 일단 흑사병이 유행되니까 농촌에서는 가장 뚜렷한 결과로 격심한 노동력 부족. 당연하죠.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그다음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경작되지 않는 많은 토지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농업 노동자의 임금 이상 요구하다. 왜냐하면 노동력이 이제 부족해지면 그 노동 시장에서 임금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요구가 이루어졌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종전에 간습과 자원 경영 방식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일부 영주들은 격시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서 농노 해방을 중지하고 부역을 강화해서 시도했다.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해서 종전의 그 간습과 장원의 경영 방식이 뭐예요? 두 가지가 직영지죠. 직영지는 농노보다는 이제 이때부터는 뭘 쓴다고 했죠? 예, 농업 노동자가 쓴다고 했죠. 근데 이게 뭐 근데 이 농업 노동자 임금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니까 쓰질 못해. 직영직영이 안 되죠. 제대로 이걸 통해서. 그다음에 상품화폐 경제가 왔다 해서 이제 볼 때 화폐지대나 뭐 생산물지대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았는데 시장이 축소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윤을 추구할 수 없죠. 이것도 안 돼. 그러면 이제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시 직영지의 이제 체제를 더 강화시켜서 얘네들을 그 노동자나 하여튼 뭐 농노를 자유화시켰잖아요. 얘네들 다시 속박시켜서 이를 통해서 예전에는 노동지대 방식으로 일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생산물을 이제 나오면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방식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그 했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봉건제 반동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뭐냐 일부 영주들이야. 일부 영주들. 아까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영주들은 시대적 추세를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뭐냐면 농노들을 계속 해방을 시켜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봉건제 반동이라니까 당연히 각지에서 일부 영주들이지만 농민 반란 같은 게 일어나죠. 그 다음에 왕과 관리들 임금 수준을 동결하는 억압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대응책들은 상황 변화에 대응할 지휘 항사를 노렸던 농민의 반항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마타 테일러의 난이나 자크의 난 이런 농민 반란들이 일어났죠. 자, 그럼 농민 반란을 보죠. 농민 반란 관련돼서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파악을 해두셔야 돼. 자, 보면요. 자, 한번 읽어보면, 자, 봉건사에 있어서 농민 반란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등에서 공장 노동의 파업과 같이 빈번하였다. 그러나 봉건자 사회적 일체기였던 14세기 농민 반란은 규모에 있어 컸을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그 자체에 도전적인 성격을 띤 심각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지역의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농민 반란은 이제 프랑스 지역에서 이제 일어난 농민 반란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지방에서 발생한 농민 반란은 그후에 이프레 등 도시의 반란에 힘입어 1428년까지 간헐적으로 지속이 됐다. 자, 이 반란은 오랜 시일을 끌었고 이를 진압하는 프랑스 왕의 힘을 빌려냈다. 왜냐하면 프랑스 지역이 이제 예전에 많죠 프랑스 왕의 영향권 안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농민들은 민중편에라고 선언하지 않는 자는 학살했고 직접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를 적대시하였으며 교회 성직자에 대해 반감을 표명했다. 자, 근데 이런 행위들이 결과적으로 공공귀족대 진압의 어떤 일어날 때 집단 학살을 이제 해서 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그 프랑스뿐만 아니라 어, 영국이나 프랑스도 마찬가지야. 곳곳에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데 농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당시 뭐 귀족들이나 성직자들 이렇게 때려 죽인다고 이제 난리치니까 그에 대한 반감으로 해서 귀족들이 농민 반란을 진압할 때 대규모 학살을 하게 돼요. 거의 대부분. 예. 그런 것도 공통된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반란이 뭐냐면 이게 첫 번째 이제 프랑스고 두 번째 농민 반란이 그 당시 이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크리에 난이에요. 자크리. 예. 그래서 이제 자케리라고 알려진 프랑스 농민 반란은 자케리인데 책마다 자크리가 이제 많이 쓰이더라고요. 이거는 외국어 발음이기 때문에 포기법이 다를 수가 있죠. 하여튼 이 자케리라고 알려진 프랑스 농민 반란은 백년 전쟁과 흑사병, 그 봉건기주의 압박의 가중에 시달려 극도로 비참해진 농민들이 참다 못해 터뜨린 분노와 절망에 폭발했다. 말하자면 선량한 농민 자크가 견디기 어려운 비참한 생활을 반발한 것이다. 이때 자크는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일종 가상의 인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의 인물 자크가 주도를 했다. 네. 그래서 자클이라고 이제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반란은 순식간에 북부 프랑스 일대도 이제 뭐냐면 확산이 됐고, 백년 전쟁 와중이기 때문에 이때 그 당시 뭐 장애, 뭐 몸값 등등 해가지고 그 당시 프랑스 직인들이 장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이게 이제 악대나 마르시인이잖아요. 이때는 마르시가 연결하려고 했지만 그 내부에서 이제 뭐냐면 반발이 있어갖고 결국에는 이때나 마르시 피살되죠. 그래서 이제 이 결합은 오래가지 않았다. 당시에 연대기의 이제 작가들은 반도들이 귀족의 적탱이나 성을 파괴하고 약탈과 방화와 사회 일상을 뿐만 아니라 분여자에 대한 폭행을 자행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자, 분공 귀족들은 진압 또한 이게 못지않게 잔인하고 무자비했으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크레나는 먼저 진압됐죠. 그 다음에 예전에 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마터 테이너의 난이에요.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예. 여기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자, 이 와터 테일러는 프랑스나 북부 프랑스가 더 중요한 면을 지니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프로와사라 연대기라면 켄트의 어드셔건 소자 존볼 이 존볼이라는 인물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와터 테일러가 수장했지만 실제로 정신적 지도자들은 지도는 존볼이에요. 이 존볼은 로랜드라 갖고 이제 이런 그 교단에서 나왔던 건데 교단보다는 그 당시 이제 위클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로랜드라고 하는데 이 로랜드 출신의 그 선교사예요. 이 로랜드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좀 약간 민중지향적인 원시 기독교적 성격이 되게 강하거든요. 자, 그래서 존 볼에게 선동된 켄트나 엑센스, 서센스나 베드포드 등 남부 여러 지방의 농민들이 와터테일을 지휘하에 반란을 일으켜 왕에게 진전하기 위해서 런던으로 이제 행했죠.
그때 이제 얘네들이 외쳤던 말이 되게 유명하죠. 아담이 밭을 갈고 이브가 뱃섬을 짤 때 누가 귀족이었는가? 이런 걸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얘네들은 원시 기독교 평등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엿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의 무기는 거의 형편없는 이제 수준이었고요. 일단 얘들은 런던까지 들어갔어. 이 런던까지 들어갔는데 이때 노동자 그 런던시 하층민들이 그러니까 결합을 하죠. 예. 그래서 이 당시 이제 하층민들이 왜 결합하냐면 뒤에도 있지만 노동조대, 음, 이 노동조대에서 이제 임금을 동결시킨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임금이 이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층민이 뭐 반발이 컸던 거죠. 자, 하여튼 이들과 합세를 해갖고 런던 시내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런던은 이제 공포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죠. 그때 젊은 국왕 리처드 1세는 이 리처드가 젊다고 했지만 나이가 되게 어렸어요 이때. 자,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귀족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섭정을 하고 이제 통치를 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반란 농민들 요구를 받아들이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때 농민들 요구가 뭐냐 요약하면 이것도 쓰라고 나올 수 있죠. 인신과 토지의 자유. 네. 이거는 이제 장원제를 해체 요구하는 거야. 장원과 농노제 해체. 자, 그래서 이런 봉건적인 어떤 예속으로부터 해방이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리처드 2세가 이제 만나보겠다고 얘를 이제 뭐냐면 불러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일종의 모략이었죠. 와터 테일러가 이제 회의장에 오니까 주변에 숨어있던 군사들 풀어갖고 와터 테일러와 그 일당들 다 죽어요. 죽이죠. 그리고 이제 그 민병대를 조직하고 런던 상륙주는 이들 농민군을 공격하게 되죠. 지방 영주들도 병력을 거느리고 도착하니까 반란 농민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국 영주들은 군대에서 진압되었다. 자, 영국의 이제 흑사병의 원인, 농민반의 원인, 와터텔 반의 원인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흑사병으로 인구가 격감하면서 임금이 앙등으로 인해서 자유노동을 얻기 위한 영주들이 흑사병 이전에 진행되었던 급납할 지속고 부역노동을 강화시키려고 했죠. 이걸 일종의 뭐예요? 봉건적 반동이라고 하죠. 두 번째, 흑사병 직후에 임금을 동결시키기 위해 제정한 노동조례는 그 당시 노동자 계층의 불만을 자아냈으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00년 전에 전비를 반영해서 이해가 신설된 인두세는 그 인두세라는 것은 이제 한 사람당 걷는 거잖아요. 예. 성인 남자들 대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이 걷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뭐냐면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의 어떤 부담감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인두스의 1381년도부는 특히 빈민층의 가중한 곳으로 여러 요인이 결합된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서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이유 등을 배경해서 와터텔련이 일어났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농민불 반란의 배경 쓰라고 하면 요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여기다 볼 수 있듯이 와터텔라이든 그다음에 그 자크리나이든 진압은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진압하고 나서 이 당시 이제 영주들이 봉건적 반동이라는 거를 강화시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진압하고 나니까 얘들 판단에서 이걸 그대로 놔둘 거면 봉건적 반동 할 경우에는 부용노동 강화시킬 경우에는 어 상당히 이제 농민들의 어떤 반란이 계속 일어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래서 장원제를 해체하고 농노를 이제 해방을 시키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실패는 했지만 큰 그림에서 볼 때는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농민반란의 또 특징이 또 하나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데, 이 농민반란의 사상적인 지주가 누구였다고 했죠? 존 볼이라고 했죠. 존 볼. 이 존 볼은 어떤 계통의 사람이었냐면 위클리프를 따르는 로랜드 쪽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뭐냐면 그 로랜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오는데 농민반란이라는 그 당시 반봉고 운동이 중세교회에 반항하는 반구의 운동과 결합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농민반란이 외쳤던 구호 속에 원시 기독교 철학이 유래된 평등 사상이 뚜렷하게 보인다. 자, 이건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그 위에를 볼 수 있죠. 쭉 보시면 자, 아담이 밭을 갈고 이브가 뱃삼을 짤 때 누가 귀족이고 누가 평민이었냐 뭐 이런 식의 논리인데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이제 왕후장사의 시가 따로 있겠느냐 뭐 이런 비슷한 논리를 폈던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외에도 뭐 그 외에 농민 반란이 있어요. 예. 그래서 14세기 말에 카탈루니아, 그 스페인 지역에 농민 반란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15세기 때 산발적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에 유명했던 농민 전쟁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폭발됐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건 뭐,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중세 농민 반란의 한계를 좀 볼게요. 이게 한계죠. 자, 중세 농민반란은 모두가 그 당시에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억압과 생활에 비참해서 오는 분노의 폭발이었고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나 계획이 없었다. 자, 여기에 이제 한계를 써가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렇지만 서역 같은 경우에 농민반란이 실패해도 이 농민반란의 요구를 그 당시 많은 그 영주들이 받아들였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나 이제 그것은 여기부터가 의의죠. 자, 그러나 그것은 봉건사회 구조에 대한 구조 도전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포시된 반봉건적 에너지는 봉건사회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근대사회에 이르는 하나의 힘이 되었다. 여기가 이제 의인데, 의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 각자 읽어보시고, 도시의 변화를 볼게요. 요 도시의 변화는 흑사병에 의한 도시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12, 13세기 때 들어가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안에서 사회계층의 양극화가 일어나. 그리고 뭐 도시 귀족들도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사회적 불만 때문에 나중에 뒤에 있지만 도시 반란도 일어났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앞부분에서는 흑사병이 이제 어떻게 해서 뭐냐면 해서 도시에 영향을 줬는가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구성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요게 먼저 나오고 이게 뒤에 나와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흑사병이 나오고 요게 나와 또 12, 13세기 때 사회계층 양극화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와서 좀 약간 그래요. 예. 왔다 갔다 읽어야 되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흑사병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는 인구 밀도가 조민한 도시의 경우 농촌보다 더 심각했고 상품의 공급 과잉과 전반적인 수요의 대표적인 감퇴를 초래했다. 그래서 이제 상품은 뭐 몇몇 사람들이 만들어내니까 물량 감소가 일어나도 상대적으로 공급은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왜 공급 과잉이 되냐면 인구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가. 예. 그러니까 이제 상품의 가치 생산력의 저하보다는 인구의 어떤 그 감소가 훨씬 더 빨랐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도시는 농촌보다 사람이 많이 사는 지이기 때문에 흑사병이 확산될 속도가 되게 빨랐죠. 피해도 되게 컸고. 자, 그러다 보니까 도시 경제에 미친 영향이 컸고 전반적으로 경제 전반에 위축 형성이 일어났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 13세기 때그 상호 발달에 따라서 도시 계층 분화가 또 나와요. 예. 그래서 요걸 먼저 설명하고 요게 뒤에가 있어야 되는데 학습병이가 뒤에 있어야 되는데 좀 그래요 순서가. 자, 그러면 계층 분화 현상을 좀 보면 크게 이제 세 개 계층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도시의 계층 12, 13세기 때 계층 분화에서.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윗대가 되어 있는 애들은 상층 구조주야.
그다음 두 번째는 소시민 부르주아, 중상층이죠. 그다음에 임금 노동자, 뭐 프롤레타야, 도시 프롤레타야 계층들. 자, 이렇게 세 개 계층을 하는데 실제 이제 정치는 얘네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상층 부르주아. 얘네들이 시 참사를 중심으로 해서 시정을 다 장악했죠. 시 참사를 통해서 그 시정을 장악했고, 근데 얘네들의 이제 경제선이 물론 이제 확실하지만 나름대로 자기 노력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동적이었다는 거, 계층의 유동화가 있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좀 볼게요. 첫 번째 계층을 볼게요. 상층 부르주아. 자, 상층 부르주아는 대체로 외국무역이나 도매상에 종사하여 부여해진 대상인으로 구성됐다. 자, 이들은 제 13세기 보면 도시 귀족이라고 그 도시 귀족화되어 시행정을 장악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참사회를 통해서 장악을 하죠. 자, 이들 또 이용해서 부를 추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인들은 단순히 상업활동만 종사하는 게 아니라 프랑드 지역랑 같이 모직물 공업이 육성한 공업 중심지에는 양모 수입상이 모직물 제조업자를 겸하게 했고, 이탈리아 은행가를 비롯해서 대금융업자들이 이제 성인이나 무역업자로 나란히 상층 부르주아의 주요 구성이 되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가문이 뭐 메디친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가문이죠. 자,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도시 내에 토지나 주변 농촌의 어떤 토지를 투자해서 상을 벌이고 그 지대 취득자가 되거나, 그러니까 상공업자에서 지주가 되었어요. 지주. 그 당시에는 이제 상공업자들이 다른 그 자기가 이제 부를 추적하면 다른 데 투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농촌에 가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또 많았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귀족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귀족적인 생활을 누린 자도 있었다. 그는 전체 주민에 비해서 극히 소수에 불과했고 도시의 분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집중이 됐죠. 자, 이러한 상층 부유주의 형성과 더불어 수많은 임금 노동자, 그 다음에 도시 프롤레타 계층들이 형성돼요. 예. 하류 계층들이 등장했죠. 그래서 이제 도시 프롤레타 계층이 등장하는데 특히 이제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이 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비중이 좀 컸어요. 예. 그래서 이들이 대부분 이제 임금 노동자 형태로 존재했고, 그 다음에 소공업자들도 대기업가로부터 원료와 생산 시설을 공급받고 그 밑에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선대지라고 하죠. 제가 이제 한국사 시간 때 얘기했던 자금과 원료나 직기 등을 빌려주고 그 밑에서 이제 뭐냐면 일을 하는 그런 방식 선대지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중세마다 가까우면서 길드의 어떤 장인지 폐쇄,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길드 같은 경우에 노력을 통해서 장인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장인 가문만 이제 장인이 될 수 있어. 자, 이런 폐쇄와 특권의 경황을 보이게 됨으로써 장인이 되는 길이 막혀버린 일반 직인 노동자들, 직인이 임금 노동자 되는 형성이 두드러지게 됐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인 조합을 이제 조직을 하고요. 소수의 행문화를 제외하고는 그들 대부분 임금 노동자로 전락했다. 그들이 기꺼이 소장인이 되기도 했으면, 소장인은 뭐냐면 큰 장인은 아니어도 간신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한두 명의 어떤 직인들을 고용해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소장인이야. 그래서 이 소장인들은 분류상 여기에 이제 속하지는 않고요. 뒤에 있지만 중상층, 중간 계층에 속해요. 여기는 이 사람들은. 자, 그래서 소장인이 되기도 했으나 자기가 달리 독립적인 생산자가 아니라 원료나 시설을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을 기업가나 장인에게 넘기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소장인도 상대적으로 좀 낫다는 것뿐이지 실제 선대제 시스템 안에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금 노동자 길드의 폐쇄성 증대와 산업이 발달했다. 생산체의 대규모화했다. 그 수요가 날로 증대되었다는 거. 그 과정에서 이제 또 뭐 중변 지역의 농촌 지역의 노동력, 여성 노동력, 그리고 외부부터 유입된 노동력 이런 사람들 또 경쟁을 해야 되죠. 시설의 위기와 빈곤에 시달리게 되었다. 예.
그래서 대략 이들의 인구가 이제 거의 도시 인구의 3분의 1 정도 이렇게 이제 또는 절반에 달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그 다음 단락은 이제 뭐냐면 그 중간에 있는 계층들 얘기해요. 중소 시민층 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들은 자본가적 상층 부르주아 계층과 도시 프롤레타리아 계층 사이 중간에 있는 계층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부유하지 않았으나 가난하지도 않았고 그 생각이 안락한 편이었다. 소매상인을 비롯해 자본가적 기업가를 상승하지 못한 장인들 그리고 임금 노동자로 전락하지 않은 소장인들이 그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들 중산층 부르주아는 많은 심찬처를 맞이하게 되며 특히 프랑스가 있어 그렇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중상층 부르주아 안에는 또 새로운 계급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어떤 계층이냐면 법관이나 공중인 같은 각종 법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통일국가 그 당시에 이제 그 관료들이 형성됐죠. 이런 것들 해서 관료들 계층과 이런 것들이 이제 얘네 중상층 편입에 들어가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그 중세 그 시민계층의 분화의 특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중세와 시민들의 계층 분화는 결국 고정된 카스트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죠. 자기 노력에 따라서 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중소 시민층의 중심은 각 계층 간의 사회이동이 생각보다 훨씬 크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그런 것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그 노력이나 어떤 재능 등등해서 상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계속 그리고 거꾸로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자 그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도시 반란 관련 내용을 볼게요. 도시 반란.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예, 2차 기출문제 나왔어요.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도시 반란의 배경이 여기 나왔어요. 문장에 자 도시 반란 배경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15번입니다. 예, 15번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도시발란의 배경을 보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수의 상층 부르주아 계층들이 도시 귀족화되면서 시행정권을 배타적으로 독점을 해. 특히 이제 상공인 길드 출신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하면서 그 밑에 이제 소외됐던 뭐 수공업자들이나 직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지. 우리도 시행정에 참여시켜 달라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길드 조직 내에서 장인직의 폐쇄적 특권을 권하여 일반 직인들에게 장인이 될 길이 막혔고 또 다수의 도시 프로레타 즉 임금 노동자가 나타남으로써 중세에 많은 어떤 소유와 가난을 겪게 됐다. 그래서 이런 뭐냐면 길드 조직 내 장인 길드 그 수공업자 조직 내에 어떤 수공업자 길드 조직 내에서 이런 장인들의 어떤 폐쇄적인 어떤 특권 그리고 임금 노동자 어떤 추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도시 반란에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여기는 기준 14세기 때요. 14세기 때 각국에서 일어난 이제 도시 반란의 상황들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도시 반란 상황들이 이제 각기 다양해요. 왜냐면 지역의 특색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한 네 가지 정도 이제 그 도시 반란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프랑스와 이탈리아 대공업 대도시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반란이 자본가적인 상층 구조에 대한 도시 프로젝트의 전면적인 반항 형태로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반란이 COP의 반란이죠.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COP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 양모 있죠. 양모. 양모를 할 때 이제 그 양모를 이용해서 모직물을 만들잖아요. 예. 이 모직물을 만든 직공들 COP라고 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자, 그래서 얘네들이 1478년에 필렌체에서 이제 일어났다. 예, COP 반란이. 그럼 그들의 주장 내용이 뭐냐? 예, 요때 이제 지역의 이제 자본가적 어떤 상층 부르주아들이 어,
독점화됐잖아요. 어떤 시정을.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길드 내에서 장인제 폐쇄 특권 때문에 이런 장인들이 이제 뭐냐면 밑에 있는 직인들이 올라가지 못하잖아.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들 자신의 길드 형성, 그러니까 장인 길드 외에도 직인 길드 형성들, 그리고 도시 행정에서 참여, 그리고 독자적인 사법권을 주장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주로 장인들 구성된 이제 길드, 종전의 길드를 대신에 새로운 길드를 주장하는 거야. 이 부분은요. 지금도 뭐 그렇죠. 개별 사업자들 보면 이제 사업장들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안에 파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 또 어용 노조가 만들어지고 그 기존 노조가 썩어 빠졌고 그래서 복수 노조도 허용해달라. 뭐 이런 논리야. 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언급한 것처럼 소수 상층 보유자들이 시정을 장악하니까 이들이 도시행정에서의 어떤 그 참여와 독점 사법권을 주장하게 되죠. 이 반란은 일시적으로 성공했어요. 그렇지만 곧바로 진압되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중상층들이 이 반란을 겪고 나서 노동자들을 이제 수공업자를 두려워하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얘들이 이제 뭐냐면 좀 그걸 진압할 수 있는, 좀 방지할 수 있는 뭔가 좀 강력한 그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을 원해요. 그러면서 등장했던 가문이 메디치인가요. 그래서 이 메디치인가가 그 피렌체를 장악할 수 있는 배경이 이런 치오피 반란이었다. 기억을 내주세요. 이 부분 뒤에 있으니까 좀 더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있고 요 밑에 이제 프랑드 이제 반란들이 쭉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프랑드 여러 도시들이 반란이 났고 1370년대 강에서 또 반란이 나왔고 예. 이런 반란들이 있는데 이 반란들은 장인들 직인에 대한 대기업에 대한 임금 노동자를 대항시키면서 노동자의 행정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독일 지역의 반란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다일강 도시나 기타 독일, 프랑스까지 포함돼서 대체로 거상을 중심한 도시 귀족에 대한 반발이죠. 이건 밑에 위에 있는 이제 프랑스나 이탈리아 지역하고 비슷비슷해요. 수공업자들 반항이었으며 독일의 경우 수공업자들의 도시 행정에 참여 요구가 대체로 관철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어, 이탈리아 베네치아하고 한자 독일 도시들 있죠. 이런 도시들이야. 그러니까 나일강의 도시는 좀 중남부 있는 도시들이고, 근데 이때는 이 도시들은 특이하게 이제 뭐 소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쪽 도시들은 상층 부유주와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가두집의 제재를 타락하지 않고 상업을 부여해준 새로운 사람들이 끊임없는 지배층을 새롭게 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층 부유주들이 시장을 독점했지만 보통 이제 독점을 하면 부정부패가 많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뭐냐면 도시 반란이 나는데 깨끗했어 상대적으로 그때. 그리고 거기에 상층 지도부 안에 새로운 피가 계속 유입됐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란을 일으키기보다는 자기가 노를 걸려갖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는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는 영국인데요. 영국도 반란이 일어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강력한 왕권을 통해 통제가 됐어. 예.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는 도시의 소유에도 별로 없었는 바 이는 도시에 대한 왕권의 통제가 강하여 하층의 바닥이 있다 해도 등이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로 반란이 많이 있었던 지역은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대공업 도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베네치아를 제외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나일강 강변의 도시나 기타 독일 또는 프랑스 이런 것들이고 되게 이제 이탈리아나 영국에 있는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 중에 베네치아, 독일 한자 도시, 영국 도시는 반란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14세기 각국의 도시 상황들 보면 뭐 반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없었던 것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중세 도시의 반란의 의미를 볼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의미가 이제 있는데 자, 중세말의 여러 도시가 경험하게 된 소유적 반란은 전마다 성격을 달리하면서 이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중세 도시 경제가 그 속에 자라나고 발전 상공을 통제하고 더욱 발전시키기엔 너무 협소하고 부적당한 것을 말해주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합서하고 부적당한 것은 여기가 뭐냐면 길드적 체제를 뜻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세 도시의 길드 체제를 넘어서 어떤 세계 자본의 어떤 추는 예고였다. 예. 그래서 이때 이제 그걸 누가 마련했냐? 왕권을 강력히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 체제를 통해서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의이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번 읽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인자본가의 출현을 볼게요. 상인자본 출현. 요거는 좀 쉬었다 갈까요? 예, 이 부분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